오늘은 소득세를 여러분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한 거는 5월 달에 우리가 좀 수준 있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5, 6월에 심화로 들어가고 종부세 하고 이제 그 취득세 좀 어려운 파트가 있고 그런 거는 지금 안 하고 지나간 거 있죠. 그거는 이제 5월 달에 싹싹 끌어서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그게 소득세 216페이지를 한번 펴봅니다. 자, 여러분이 소득세 하면 소득은 여러 가지 우리가 소득은 구분한다는 걸 알아둡시다. 소득은 구분하는데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크게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시중에서 많이 듣던 소득은 전부 종합소득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종합소득세에 많이 치우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직장 다니다가 퇴직금을 받고 퇴직을 하죠. 그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금도 소득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가 있다는 걸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한평생에 한 서너 번 팔면 이 세상을 하직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비반복적으로 생긴다.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뜻에서 바로 양도소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소득? 양도소득. 그래서 소득은 크게 종합과 퇴직과 양도, 종태양으로 구분한다 하는 것이 여러분이 정리를 해놔야 할 사항이고, 그럼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종합소득에는 어떤 소득을 말하는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사업소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사업소득. 그래서 소득이라는 것은 사업자든 비사업자든 대한민국에 사는 거주자 또는 일시적 거주하는 비거주자 이런 사람들이 국내 소득이나 또 거주자는 국외 소득까지 전부 소득세 납시 의무가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이 소득이 있는 자는 누구나 다 소득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여러분이 대부분 이제 노동소득이 바로 뭡니까? 근로소득이죠. 그래서 급여 받으면 거의가 원천징수. 여러분이 급여가 지급될 때 회사에서 세금을 떼죠. 그걸 우리는 원천징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니까 여러분이 채권의 투자, 저금이나 예금 또 채권의 투자를 하면 이자가 생기죠. 그래서 이자 소득이다. 또 주식에 투자하면은 배당 소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명 요즘은 금융소득이다. 두 가지를 놓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연금, 예를 들어서 군인 연금, 공무원 연금, 또 우리 학교 선생님들 교직원 연금 이런 거는 전부 면제가 돼서 소득세가 없죠. 그러면 연금이 없다면서 무슨 연금입니까? 바로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연금에 대해서 연금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야 되죠. 그 다음 이제 기타 등등이 있는데 우리가 기타 소득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타 소득을 좀 정리를 좀 해놔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째 이제 뭐냐 하니까 기타 소득은 현재 우리 공익사업, 수용 공익사업이 있죠. 공익사업상 우리가 현재 생기는 바로 지역권, 그 다음 지상권, 대여. 그래서 이제는 이게 요 개정이 되기로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으면 이 대여 소득도 임대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익사업과 관련된
바로 지역권과 지상권에 대여 빌려주고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 소득이다. 그냥 요게 조건이 안 붙으면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거. 이걸 제일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 여러분이 단독적 영업권을 양도하죠. 본래 이 영업권은 여러분이 권리금하고 좀 유사합니다만은 사실상 권리금보다 그 경제적 자원의 평가 수준이 아주 좀 높다 하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권리금 좀 좁은 의미고 바로 이거는 영업권은 좀 그 평가 기준이 좀 넓어진다. 그러면 뭐냐 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한 지역에서 중개사업을 하는데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 간판이 찍인단 말이야. 얼마나 못 믿었으면 간판이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라. 그래서 그 중개사에 가면 확실하게 거래해주고 아주 신뢰가 높고 양심껏 해결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 신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지역의 신임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주위에 중개사 사무실이 수백 개가 있어도 그 사무실은 항상 사람이 박적박적하다고 거래가 빈번하게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신용도가 있는 중개사 상표권이 있죠. 그런 상표권이라든지 또 일정한 여러분이 판매 조직 이런 거 또 뭐 시설 부분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것이 영업권인데 미안하지만 민법에는 영업권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업권은 바로 법적 권한이 아니고 경제적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행위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경제적 가치에서 평가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영업권은 안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 사업장하고 이 경제적 가치 평가된 걸 함께 팔아야 돼요. 그러면 양도세가 되는데 영업권만 단독적으로 똑 떼갖고 팔아먹으면은 이거는 양도가 아니고 기타 소득으로 포함하는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또 가면 뭐가 있냐니까 우리 점포 임차권 같은 거 점포 임차권 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강업권이라든지 이 강업권 취득과 어업권 취득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죠. 우리한테는 자 이걸 양도했다. 이런 것은 전부 여러분이 바로 어디에 들리는가? 기타 소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소득에 보면 특히 우리가 지금 이 지역권, 지상권을 양도하면 양도세 과세 물건에 들어갑니다. 권리죠. 자, 그런데 지역권은 여러분이 양도를 하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바로 기타 소득에 대한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봐서 크게 말하면 이 소득을 한마디로 묶어서 표현하면 뭐다?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 이만한 소득이 발생하면 전부 종합적으로 합산해서 이 소득 금액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게 바로 종합소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이제 여러분이 사업소득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사업소득은 대표적으로 건설업을 봅시다. 무슨 업? 건설업. 자, 건설업은 오늘날 주택 신축업자라고 그럽니다. 주택 신축업자를 의미합니다. 주택 신축업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보면 바로 건설업은 주택 신축업자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판매용 주택을 신축해서 주택 신축해서 양도하면 이게 바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건설업자는 집을 지어서 아파트를 지어서 팔면
그것은 자기 상품에 대한 판매죠. 그래서 사업소득인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판다고 해서 양도소득세가 아니란 말입니다. 비사업자가 팔아야 양도소득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판매용 주택, 즉 신축에서 바로 양도를 하면은 이거는 사업소득이 되지 양도소득이 아니다. 이런 걸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여러분이 뭐가 있냐니까 임대업이 있습니다. 무슨 업? 임대업. 자, 이 임대업이 있는데 이 임대업은 대부분 임대 물건을 임대 부동산, 뭐 주택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죠. 이런 임대 부동산을 양도를 하면, 자, 이 임대업자에는 바로 월세가 사업소득이 되죠. 임대업자는 월세가 업자의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월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들어가냐니까 사업소득에 해당하죠. 그런데 이걸 양도하면은 이 사람은 자기 사업에 사업용 물건을 파는 거기 때문에 업무용이죠, 일종의. 이것도. 그래서 이거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무슨 세가 부과돼? 양도세. 임대업자가 임대 물건을 팔면 사업소득이 아니에요. 그러면 임대업자가 뭘 받을 때? 월세 수입. 월세 수입이 발생하면 무슨 소득이 된다? 사업소득이다. 이것을 여러분은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면 바로 건설업은 집을 지어서 판매하는 업자를 의미한다. 집을 지어서 판매하는 업자. 그 다음에 여러분은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는 대가로 받는 것은 전부 그 월세에 대한 수입은 사업소득이지만은 빌려주는 물건을 팔았을 때는 사업용 물건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세가 부과된다는 걸 알아둬야 돼요. 무슨 세? 양도세. 자, 이런 데 대해서 여러분이 잘 잡아놔야 성적이 잘 나온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부동산 매매업 있죠. 매매업. 매매업. 그래서 이 매매업자는 대부분 주택 외에 부동산을 사고 파는 데 대해서 매매업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을 신축하는 것 외에는 전부 매매업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자는 그 역시 매매용, 판매용 부동산 양도세 이런 경우는 뭐가 되냐 하니까 바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이 사람 뭐가 되겠습니까? 사업소득이 되겠어요? 양도소득이 되겠어요? 사업소득. 이 사람은 이제 부동산을 사고 팔아서 발생하는 소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은 나중에 무조건 무슨 세율을 쓰냐 하니까 여러분 초과 누진세율을 쓴다는 걸 알아두세요. 무슨 세율을 쓴다? 초과 누진세율. 초과 누진세율을 여러분이 알아둬야 돼요. 초과 누진세율이 자 최소 과세 표준이 1,200만 원까지 6%를 제공하고 계속 15%, 24%, 35%, 38%에 쭉 올라가서 최고 7단계까지 올라가면서 5기 초가 되면 바로 최고 42%까지 7단계 과세 방식을 계산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요 특히 우리 책에 보면 요거 현재 40% 돼 있는 거 있죠. 전부 42%로 고쳐야 됩니다. 개정돼서. 자, 그래서 요걸 나중에 여러분이 다음에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할 때 내가 개념을 잡아주겠는데 여러분이 일단 요 정도만 알아놔도 나중 강의 듣기에 상당히 편합니다. 요걸 여러분이 포인트 해놓고 요거 특히 정리해 놔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라는 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비사업자입니다. 사업자가 아니다. 비사업자.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이 자주 파는 게 아니에요. 아까 내가 뭐라 했습니까? 서너 번 팔면, 한 세 번, 네 번 팔면 우리 서민들은 이 세상을 하직한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자주 일어나지 않는 거래다. 그러면 반복적으로 계속 생기면은 매매업자가 돼서 바로 사업소득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비사업자가 바로 비반복적입니다. 자주 일어난다. 아주 가끔 일어난다. 가끔. 그래서 비반복적 양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사업자가 비반복적으로 우리가 양도를 함으로써 바로 말하는데, 이때 여러분이 양도라는 뜻은 뭐냐? 파는 것도 주는 것도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무상으로 주는 방법도 있고 돈을 받고 주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양도라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받고 주는 겁니다. 대가를 받고 대가를 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상이가 유상이가 유상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상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말합니다. 무슨 이전? 유상 이전. 그러니까 유상 이전이 돼야 된다 라고 내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이 소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놔야 될 게, 이거부터 먼저 개념 정리가 돼야 하나하나 아주 차고 나갈 수 있는 기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업소득은 여러 사업이 있죠. 있는데 우리 부동산 관련된 게 대표적으로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전부 부동산 판이니까 내가 그 포인트만 적었습니다. 특히 요 분야를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 기타 소득에 가면 이제 공익 사업과 관련돼서 지역권과 지역권을 빌려주고 받는 대가는 기타 소득이고, 크게 말하면 종합소득이 됩니다. 그리고 영업권을 여러분이 단독적으로 팔면은 만일에 이런 거는 어떻게 되겠는가? 시내버스 운송업자가 자기 사업장이 있고 또 행정관청으로부터 뭘 받냐 하니까 지 맘대로 몰고 다니는 게 아니죠. 시내버스도 자기 코스가 다 있어요. 그 코스를 갖다 지 맘대로 정하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 구청이나 시청에서 다 정해줍니다. 그럼 그 행정기관으로부터 노선이 좋으면 손님이 많고 노선이 안 좋으면 손님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노선은 이 사업자 쪽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죠. 그래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경제적 권리인 영업권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스 운송업자가 자기 사업장하고 그 다음 버스 노선권하고 함께 묶어서 팔면 이 버스 노선권 역시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 왜? 그게 영업권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버스 사업자가 팔 때 각각 잘라 파는 거야. 자기 사업장 팔면 그건 당연히 사업용 부동산을 파는 거니까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그런데 버스 노선권만 딱 잘라가고 그냥 타인한테 팔아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거는 자기 사업장하고 구분해서 팔았지. 그러면 그 버스 노선권은 영업권이지만은 바로 거기에 발생하는 소득은 단독적 영업권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로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반드시 이건 나중에 사업장하고 사업용 부동산과 함께 팔아야 양도세 과세 대상이지. 영업권만 딸랑 떼가지고 팔면은 이거는 기타 소득이다. 특히 점포 임차권 같은 거, 지역권 양도, 지상권 양도는 양도세 과세 대상인데 지역권 양도를 하면은 이거는 여러분 기타 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은 이러한 전체의 소득을 전부 합산해서 개인별로
과세하는 게 원칙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걸 소득의 구조를 먼저 알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이 소득세, 납세지가 됩니다. 소득세, 납세지. 그러니까 양도소득이든 종합소득이든 퇴직소득이든 항상 납세지는 바로 어디에 들어가냐 하니까 여러분이 주소지 원칙이라는 거 알아둡시다. 무슨 지 원칙? 주소지. 주소지 원칙이라는 걸 알아두고, 주소지가 없을 때는 바로 그 소지가 됩니다. 뭐가 돼? 주소지가 없을 때는 그 소지. 자, 그 다음 대부분 이제 이거는 거주자 중심으로 보고, 특히 우리가 비거주자, 비거주자라 그러면 1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기간이 183일 이상이 되면 거주자고, 그 미만이 되면 바로 비거주자에 들어갑니다. 개인의 주소지지, 부동산 주소지가 어디 있으면 부동산은 소재지지. 네? 부동산 누가 주소지라 그래요? 부동산 있는 건 소재지고, 사람을 주소지라 그러지. 사람 중심 가세지. 예. 그래서 여러분이 비거주자, 이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어디에 들어가냐 하니까 바로 국내 사업장이 원칙입니다.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이 바로 소득세 납세지가 되고, 만일에 사업장이 없으면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발생 장소지가 바로 비거주자의 납세지고, 이거는 여러분이 대부분 거주자의 거주자, 우리나라 시민은 다 거주자 아닙니까? 그래서 거주자는 바로 183일 이상 국내 거주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주자는 자기 주소지를 원칙으로 해서 자기 소득에 대해서 자기 주소지 중심이죠.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가 됩니다. 지방세는. 알겠죠? 그 다음에 국세는 대부분 개인별로 봤을 때는 주소지가 된다는 걸 알아두고, 나중에 종부세도 개인은 주소지가 됩니다. 그리고 주소지가 없으면 뭐가 되냐니까 임시로 거처하는 거소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거주자한테 적용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이 원칙이고, 국내 사업장을 모르면 소득이 실제 발생하는 장소지가 바로 납세지가 된다. 그 다음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바로 항상 소득은 바로 개인별 과세 원칙입니다. 개인 소득별이죠. 개인 소득별로 항상 과세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부지간에도 각자 자기 소득을 과세하겠어, 부부지간 합산해서 과세하겠어, 바로 각자 각각으로 자기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도록 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네 번째 보면 이 소득세에 대해서는 바로 소득세는 납세지가 전부, 소득세는 뭐냐? 이 소득세 하면 양도세도 항상 포함됩니다. 자, 우리가 이거는 전부 신고 납부가 원칙이죠.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합니다. 그래서 법정 신고 기간까지 이것도 납부를 안 하면 항상 가산세가 붙는 걸 알아야 돼요. 바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도 가산세가 있듯이 이것도 법정 기간 안에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다는 걸 꼭 알아둬야 됩니다. 신고 납부는. 자, 그러면 이 신고 납부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여러분 확정 신고가 있어요. 무슨 신고? 확정 신고. 네. 확정 신고 하면 조금 뒤에 신고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좀 뒤에 신고하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항상 다음 연도 올해 소득은 올해 신고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합소득이라든지 이런 소득세는 전부 작년의 소득을 올해 신고합니다. 또 올해 소득은 내년에 신고해야죠. 그래서 항상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해서 5월 31일까지 요게 신고 기한이죠. 까지 우리는 여러분이 세금을 결정해서 우리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된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전부 확정신고인데 올해 소득은 항상 다음 연도예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게 바로 신고하는데 좀 뒤에 신고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양도세는 우리가 예정신고 제도가 있어요. 양도세, 또 매매업자의 양도세와 매매업자 예정신고. 자, 나중에 매매업자도 나중에 가면 여러분 앞에 보면 예정신고가 있고 양도세도 당연히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신고는 또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좀 미리 신고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미리 신고하는 거는 예정신고고 좀 뒤에 신고하는 거는 무슨 신고? 확정신고. 그래서 확정신고는 항상 올해 소득은 내년 5월에 항상 신고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항상 우리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줄이면 양말이라 그래요. 양말.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양말 두 클레 해서 2개월 이내 신고하고 납부를 합니다. 요게 특징인데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만일에 2개월 안에 신고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가산세가 추가돼요. 안 하면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걸 알아두고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해서 2개월 이내 신고 납부한다. 그러면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신고 납부를 기간 안에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바로 가산세가 붙는데, 잘 들어. 오늘이 며칠이야? 4월 6일인가 15일인가 16일이죠. 자, 오늘 팔았다 칩시다. 여러분이 오늘 집도 팔고 건물도 팔고 땅도 팔고 이렇게 우리가 가세 물건을 팔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오늘 팔았으면 본래 말로부터인데 이때 말로부터 할 때는 항상 초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거 시험 치러 가서 판단할 때는 팔아먹은 달은 빼버리고 그 다음 달부터 셉니다. 항상. 그러면 이제 4월 달에 팔았죠. 4월 어느 날에 팔아도 관계없어서 4월 달 빼버리고 5월 달부터 세면 되고요. 5월 달 어느 날에 팔더라도 5월 달 빼버리고 6월 달부터 세란 말이에요. 2개월 안에 이거는 초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오늘 팔았으니까 4월 달에 팔은 거 아이가? 10일에 팔아도 되고 뭐 15일에 팔아도 되고 20일 팔아도 관계없이 무조건 판 달은 빼버려. 그 다음 달부터 계산해. 그러면 5월 달, 6월 달. 그러면 늦어도 언제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4월 6일 날 팔았다면 2개월 이내라는 거는 바로 6월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돼. 최종 기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놔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양도세는 가면 뭐가 있냐 하니까 정리를 할 때 양도세는 가면 나중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뭐 민법에만 거래 허가구역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법률에 다 여러분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나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어느 법에 저촉을 받냐 들으세요. 나중에 뒤에 다 있으니까
단지 뭐 앞에 있고 뒤에 있을 뿐이니까 강의를 듣습니다. 아주 폐부분 나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허가가 돼야 실질적 법률 효과가 있죠. 허가 전에는 여러분이 아마 민법에서 유동적 무효다.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겁니다. 그 법률의 행위와 모든 법률 효과는 민법과 같고요. 단지 우리 세법에서는 그 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는 여러분이 잔금을 먼저 치는 경우가 있고 허가가 뒤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잔금을 예를 들어서 5월 20일 날 잔금을 쳤어요. 그런데 허가는 7월 10일 날 났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실제 유효 확정은 잔금입니까? 허가입니까? 허가죠. 허가일이 언제냐? 그러면 이 날이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양도세 판단할 때. 그러면 허가가 됐으면 허가달 또 빼세요. 그 다음 달부터 세면 됩니다. 2개월 이내니까. 허가일에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2개월 안에 신고 납부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월 달에 허가됐으면 7월 달 빼버리고 8, 9. 그러면 늦어도 언제까지 양도세를 예정 신고하면 되겠냐? 9월 말이지 9월 말. 늦어도 언제까지? 9월 말까지 신고하면 가산세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이후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돼요. 이런 여러분이 의미를 정리를 좀 해놓고 거기에 하나하나 과세방법에 여러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정도 정리만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과정에서 소득은 항상 몇 가지로 구분한다는 거 알아두자. 바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종태양으로 구분해서 소득세를 계산하고 부과한다 하는 기초적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자도 내가 책에 다 여러분이 읽어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바로 183일이죠. 그러면 이래 공부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냥 6개월로 공부하면 됩니다. 6개월. 1년 동안 6개월을 우리가 국내에 거주하면 거주자고, 막 180일 정도 해서 6개월이 안 되죠, 채. 그러면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넘겨보면 여러분이 거기에 납세 의무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218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그거 맞습니까? 218페이지. 자, 납세 의무자가 있는데 그거는 항상 여러분이 개인으로 적어놔야 됩니다. 뭐라? 개인. 예. 그러면 법인이 팔면은 법인세를 냅니다. 여러분 부동산이 법인으로서 법인의 부동산을 법인이 팔아버리면 법인세를 내죠. 그래서 항상 소득세는 내가 개인 중심이라 했나 아니면 법인 중심이라 했나? 개인. 그래서 이 개인이 바로 거주자, 비거주자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주자를 내가 무제한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여러분이 거기에 보면 가로 1번에 구분을 해놨죠. 거주자는 국내의 주소나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소득이든지 국외 소득 모두 그 소득에 책임을 져야죠.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이 없다 이래서 거주자는 무제한 납세 의무자로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비거주자라는 것은 여러분이 위에서 말했다시피 거주자에 속하지 않은 개인을 말하기 때문에 비거주자는 바로 국내 원천, 국내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해서 바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외에 소득이 발생하면 우리나라에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줄을 잘 끊어야 돼요. 비거주자는 국외 소득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 내지 왜 우리나라에 갖다 내냐 이 말이에요. 일본 사람이 비거주자로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에 소득이 생기면 우리나라에 내야 되겠죠.
근데 일본 사람이 일본에서 소득이 생겼다. 그럼 일본 내지 왜 우리나라를 갖다 내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거주자는 국내 소득이든 국외 소득이든 무조건 국내에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국외에 생길 때는 그 나라에 납세 의무가 있고 우리나라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걸 꼭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됐죠? 자, 그거 해놓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여러분이 5월 달에 이 파트를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 바로 양도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세를 펴보면 여러분이 231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231페이지. 자, 여러분이 보면 거기서 양도세. 자, 주목하세요. 이 양도세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반드시 이제 여러분이 양도를 했다고 세금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는 일정한 행위일 뿐이죠. 그래서 양도했다고 세금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는 일단 행위세가 아닙니다. 그럼 뭔데? 소득이 있어야죠. 팔아서 돈이 있어야 내는 거니까 팔아서 돈을 못 부리면 세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이걸 여러분이 양도는 뭔데? 유상으로 돈 받고 팔아라 이거죠. 유상대가니까. 돈을 받고 팔아서 소득이 있어야 세금이 있다. 이게 양도소득세예요. 팔아서 소득이 생기면 세금이 있다. 이게 양도소득. 그러면 팔았는데 소득이 없다. 세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동그라미 치는 거는 다 조건을 전제하고 정말해서 소득이 다 있다고 보고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지. 사실 실무에 가면 그런 걸 이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여러분이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지방세가 아니고 국가에서 징수하는 바로 국세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 양도자 스스로 여러분이 바로 내는 직접세입니다. 남한테 떠넘길 수 없는 조세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이 인세라는 것도 좀 알아둡시다. 무슨 세? 인세. 그러면 이 인세라는 것은 바로 양도자의 양도자의 소득을 말하는 거죠. 양도자, 사람 중심입니까? 물건 중심입니까? 사람 중심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세라는 걸 좀 알아두면서 기본 틀을 좀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의의를 여러분이 거기에 보면은 자, 이 양도세는 분류과세 방법에 의한 아까 우리가 소득을 크게 세 가지로 갈랐죠. 종합, 퇴직, 양도. 그게 분류과세입니다. 자, 이 사회정책조세제도로서 사회정책조세제도라는 것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뭐라고?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 등이란 말은 과세 대상이죠. 과세 대상의 자산을 보유하던 중, 자, 여러분이 비반복적으로 자본 이득의 소득분. 자본 이득이라는 것은 양도 차익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팔아서 차익이 발생해. 내가 10억 주고 사서 20억에 팔았다. 그럼 10억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걸 우리는 양도 차익. 학문적으로 말할 때는 자본 이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득분을 양도의 시점에서 국세로 환수하는 제도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세율이 나중에 6%에서 42%까지 일반적 초과 누진세를 쓰는 것이 바로 소득세. 양도세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 종합소득도 다 이 사회정책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반복으로 여러분이 발생하는 종합소득과, 그러니까 반복으로 발생하는 종합소득이라는 사업자로서 계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거죠. 그건 다릅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바로 우발적이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반복적 소득은 사업소득인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비반복적이고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생길 때 이것이 바로 양도소득세다. 그런 소득을 놓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여러분이 보다시피 부동산 등의 양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개인의 소득별로 과세하지 부부지간 합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쉽게 절세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을 허취해야죠. 소유권을 혼자 쥐고 있으면 세금만 많아질 뿐입니다. 그래서 세금의 절세 전략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흩어져라.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 어디서 듣던 말의 반대입니다. 알겠죠? 자, 그걸 여러분이 잘 알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여러분이 과세 대상이 토지나 건물, 또 부동산상 권리, 그 다음에 주식, 이 파생상품, 전에 얘기했죠? 이거는 여러분이 선물거래 금융상품이라든지 우리 옵션거래 금융상품을 파생상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우리 기타 자산, 이런 것을 여러분이 소득세법에서는 열거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바로 열거주의 과세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 우리 세법의 과세 대상은 다 열거주의에 해당합니다. 세법에 기록된 물건에 한해서만 과세 대상이지 그 외에는 과세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열거주의 원칙을 여러분 대상으로 한다. 자, 넘어가고 그 다음 이제 여러분이 가서 양도세 과세 대상이 지금 나오는데 대부분 여러 가지 정리를 해봄으로써 우리가 과세 대상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세 대상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열거주의에 따라서 과세한다는 걸 알아두면서, 특히 이제 여러분이 이 부동산, 대표적으로 부동산이죠. 무슨 산? 부동산. 자, 그게 자기가 메모할 것만 하면 됩니다. 책에. 자,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토지와 건물. 자, 잘 보시면 이 토지 역시 모든 토지를 말한다는 걸 알아둡니다. 무슨 토지? 모든 토지. 사실상 모든 토지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우리 취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토지가 취득세 과세 대상이듯이 양도세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사실상 토지라면 등재, 등기 관계없이 토지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다. 그 다음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물은 전부 우리가 용도별로 과세한다는 걸 용도별 과세,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둡니다. 바로 이 건물이 막 간단하게 두 가지로 판단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주택 외는 이제 일반적으로 상가고 사무실이고 여러분 기타 등등의 영업용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물도 역시 등기나 미등기해도 과세 대상일 뿐입니다. 단지 이것이 미등기가 되면 등기를 안 치고 팔아먹었다. 등기 안 치고 팔아먹었다. 민법에서 팔 수 있나 없나? 할 수 있지. 팔아먹을 수 있죠. 특히 뭐 이런 것도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여러분 건물 지어갖고 등기하기 싫으니까 오면 그냥 신축해가지고 그대로 팔아먹어 보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좋은데 문제가 미등기가 되면 항상 중과세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때리는데요? 장장 70%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등기 안 치고 팔면 이래 손해 저래 손해 상당한 손실이 큽니다. 세금 내다 볼 일 다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또 지방소득세도 또 붙죠. 그러면 미등기하고 총열은 내는 세금이 얼마냐? 약 77% 정도 되는 이런 세율을 통합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반드시 등기를 하고 팔아라 하는 것이
우리한테 주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토지와 건물 구분해서 등기, 허가 이런 거 전혀 관계없이 양도를 하면 일단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이 보면 뭐가 있냐니까 바로 부동산 권리가 있습니다. 예, 부동산 권리. 자, 잘 봐요. 이 부동산 권리는 우리가 대부분 이용권이 있고 취득 권리가 있죠. 취득권과 이용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용권은 현재 여러분이 우리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 임차권은 말입니다. 반드시 등기가 돼야 양도세, 가세, 물건에 해당합니다. 잘 들어요? 그러면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팔았다. 팔 수는 있죠. 예. 그러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기타 소득에 들어갑니다. 아까 점포 임차권식으로 봐서 미등기 임차권을 팔면 기타 소득에 해당해 종합소득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양도세, 과세 대상은 반드시 등기를 친 바로 부동산 임차권에 대해서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걸 알아두고 그 다음 여러분이 전세권이죠. 무슨 권? 전세권. 자, 이 전세권은 역시 민법상 규정하고 있는 물권하고 똑같은 내용이고 단지 이걸 팔았을 때 세금이 있나 없나 하는 건데요. 특히 전세권은 민법에서는 등기를 절대적으로 요합니다. 바로 요건이 되죠. 등기 치고 전세금 줘야 전세권이 형성되지. 그래서 전세금 지급은 아마 전세권의 기본 요소다라고 전세금 지급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럼 전세금 없는 전세권이 왜 있노? 자, 그래서 근데 민법에서는 우리가 등기를 쳐야 물권으로 성립을 하지만 세법에서는 등기 안 친 전세권도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거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전세권이 등기된 전세권이 아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보면 전부 등기를 쳐야 성립은 하지만 혹시 의외적으로 여러분이 미등기 전세권도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오케이 라고 넘어가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등기를 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니까 여러분이 자 지상권입니까? 지역권입니까? 지상권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부동산을 이용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등세상으로 정리를 해둡니다. 지로 해놓으면 지역권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등세상으로 정리를 해서 이용권 중에 이 세 가지가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걸 알아둡시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이 여러 가지가 취득 권리가 있죠. 이른바 여러분이 아파트 당첨권. 무슨 당첨권? 아파트 당첨권이죠. 아파트 당첨권을 요즘은 뭐라 그러노? 이게 다르나 같나? 같죠? 그래서 아파트 당첨권이 분양권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고 또 아파트가 완성 전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사전에 확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취득 권리를 사전에 확보한다 해서 바로 이 부동산 취득 권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잘 아는 뭐죠? 조합원 입주권. 자, 아파트 당첨권은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 수에서 X가 됩니다. 아파트 당첨권은 그냥 취득 권리에 지나지 않을 뿐이죠. 그러나 조합원 입주권이 있을 때는 항상 주택수에 들어간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주택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똑같은 우리가 입주를 할 수 있는 지휘권을 확보하는 권리지만 아파트 당첨권은 주택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입주권, 조합은 입주권은 여러분이 바로 주택수에 해당한다는 걸 좀 알아둡시다. 그래야 나중에 공부하기 편합니다. 물론 차이점은 많죠. 예. 아파트 당첨권은 여러분이 뭐 자율적으로 사고 싶은 사람 가서 사면 됩니다. 예. 사면 돼요. 근데 입주권은 아무나 가서 사는 게 아니죠. 재개발 지역에 또 재건축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일정한 부동산이 있어야 첫째는 조합원의 자격이 되고 조합원이 자격으로서 바로 취득하는 것이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해당하고 아파트 당첨권은 그냥 권리에 지나지 않지 주택수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우리 토지 상환채권. 예, 이거 여러분 아마 이런 건 공법에도 나올 겁니다. 토지 상환채권. 내용 똑같습니다. 예, 이거 팔았을 때 양도세에 있다는 거 알아두고. 그 다음, 주택. 뭐라고? 주택 상환채권. 자, 이런 권리가 있죠. 그러면 청약통장, 청약정서, 청약정서 이것도 여러분이 일종의 권리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취득권인데 이것도 전부 여러분이 우리 양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물어봅시다. 이제 한 4월 달에 접어들었으니까 용어는 좀 돼야죠. 법은 몰라도. 아파트 당첨권 취득한 사람은 등기를 합니까? 못 합니까?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등기 안 되죠. 예. 그래서 제발 오늘 당장 가고 어디 가서 아파트 한번 당첨권 한번 사봐요. 사봐야 삘이 온다고 안 해야도.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좀 투자 좀 해놓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이 등기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입주권은 등기할 수 있죠. 권리는 등기가 안 되지만 거기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면 여러분이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바로 기타 자산이라는 걸 봅니다. 무슨 자산? 기타 자산. 자, 기타 자산은 나중에 꼭 알아야 될 게 보유기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보유기간 X. 무조건 초과 누진세율을 쓴다는 걸 알아둡니다. 일단. 초과 누진세율이 무슨 말입니까? 가세표준이 증가하면 세율도 같이 증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초과 누진세율은 최소 6%에서 5억 초과가 되면 42%까지 7단계 과정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 기타 자산에 대해서 여러분이 몇 가지 정리를 하면은 첫째 우리가 각종 회원권이 있죠. 그래서 콘도라든지 골프라든지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회원권 같은 거. 자, 이런 건 대표적으로 스키장 회원권 뭐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사업용 부동산과 사업용 부동산 등 고정자산이죠, 이게. 자, 그래서 사업용 부동산,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아까 단독으로 영업권으로는 양도를 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영업권. 단독으로 하면. 자, 단독으로 이걸 잘 봐야 돼. 영업권이 딱 나오면 함께 파냐 따로 파냐 이걸 봐야 돼요. 함께 팔면 과세 대상이고 영업권을 단독으로 팔면은 기타 소득이다. 양도소득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기타에서. 그 다음 세 번째 가면 여러분이 가점주주. 예, 가점주주의 주식이죠. 이 가점주주의 주식이 뭐냐 하니까 바로 특정 법인의 주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점주주는 특히 우리 지분이 취득세는 얼마 있습니까? 주식 소유한 비율이 지분율인데 주식을 소유한 비율이 지분율로 본다면 취득세는 지분율이 50%가 넘어야 된다 했죠. 50%는 안 된다 했습니다. 50% 초과가 가점주주라고 그랬는데 양도세는 50%부터 적용합니다. 그래서 50% 이상입니까? 초과입니까? 이상. 그리고 얼마를 팔아야 되냐니까 50% 이상을 양도를 해야 돼요. 주식 50% 이상을 양도를 해야 됩니다. 50%를 양도해야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보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이 부동산 가다법인. 이 특수업종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특수업종. 부동산 가다법인의 주식입니다. 그럼 이 부동산 가다법인은 대부분 부동산을 가지고 사업하는 법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보면 바로 부동산을 갖고 있는 가다법인인데 특수업종 영위하는 부동산 가다법인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제일 밑에. 그래서 이걸 줄이면 부동산 가다법인인데 그럼 이 특수업종이 뭐냐 하니까 여러분 골프업을 하는 업자, 골프 사업자, 그 다음 여러분이 관광, 호텔 사업을 하는 자.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사업하는 업자를 의미합니다. 스키장 사업자, 이런 사람. 자, 이런 법인에 대해서 법인이 갖고 있는 주식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부동산을 얼마나 가졌길래 부동산 가다법이라는 용어를 쓰냐 하니까 총 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이상? 80% 이상. 자, 그래서 이런 회사에 바로 부동산 사업자의 주식을 양도하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이 기타 자산 중에는 이 두 개의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 치러 가가지고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과세 대상 하면은 바로 이걸 찾아야 됩니다. 두 개. 이거는 보유기간 관계없죠. 해운권은 6개월만 소유해도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보유기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초과 누진세를 쓰는 거는 기타 자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기간을 보지 말고. 그게 없으면 이제 기간을 나중에 찾아가서 나중에 세율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도의 기본 틀을 좀 알아놓으면 되겠네요. 그 나머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쭉 넘어갑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